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다. 겨우 방 2개 건너편에서 와인을 마시고 아이들 아침 식사용으로 딸기를 썰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머니는 모시고 가지마. 우리만 늦어져.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을 때 나는 막내 혜은이의 잠옷을 개다가 빨래 바구니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마치 찬바람을 맞은 듯 손을 반쯤 접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러시잖아. 며느리가 덧붙였다. 분명 여행 일정 따라오기도 힘드실 거고, 솔직히 모든 게 더 복잡해질 뿐이야. 나는 움직이지도, 숨을 쉬지도 않았다. 아들은 반박하지 않고 이미 모든 걸 결정했다는 듯 나지막이 동의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3주 전에 이미 예약금을 지불했다. 그들이 크루즈 여행에 대해 처음 말했을 때 온 가족의 멋진 모험이 될 거라고,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거라며 내 자리도 함께 예약했다. 스위트룸 비용 일부를 내겠다고 했을 때 며느리 서연은 특유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함께 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분명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그날 아침 내내 기계처럼 움직였다. 하은이가 돋보기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큰손자 민수가 수영복을 잘 챙겼는지 확인했다. 내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은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저 효율적일 뿐이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 내내 나를 포함시켜주는 척했다. 생선 요리가 좋은지 닭고기 요리가 좋은지 묻고 우리가 제주도에 정박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제야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예의였다. 내가 고집을 부렸다면 마지못해 끼워는 줬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러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비상대책이었다. 누군가 배멀미를 할 경우를 대비한 여분의 의자, 추가 인력이었을 뿐이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식탁에 앉았다. 몇 년간 입에도 대지 않았던 독한 소주 한 잔과 통장을 앞에 두고서 카운터 위에는 내 크루즈 예약 확인서가 놓여 있었다. 3층 아이들 방과 연결된 발코니 스위트룸.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다. 네, 크라운 프린세스 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예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에요. 대신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서요. 혹시 가장 프라이빗한 스위트룸이 뭔가요? 전화기 너머의 직원이 잠시 망설였다.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있습니다, 고객님. 전용 테라스와 개인 컨시어지, 프리미엄 다이닝 이용권이 포함됩니다. 그걸로 할게요. 그녀가 잠시 멈칫했다.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만 내 나이가 78이에요. 내가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쿠폰 모으고 보리차 티백을 2~3번씩 우려 마시며 살아왔어요. 그걸로 할게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예약을 변경했다. 그녀가 최종 금액을 불렀을 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우선 탑승 시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고요함 속에 앉아 술잔을 감싸쥐었다. 자신의 가족에게 한 켠을 내어달라고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스스로 공간을 차지하는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갑판 의자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는 동안 내가 경기도 집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고양이 밥이나 챙기고 있을 거라 생각하게 내버려뒀다. 그게 그들에게 편했고 이번만큼은 나에게도 편했다. 출발 이틀 전 서연이 쾌활한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슬슬 설레요. 날씨도 정말 좋을 거래요. 주말에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 가죽 모서리가 닳지 않고 바퀴 소리도 조용한 아껴두던 가방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짐을 쌌다. 원피스 2벌과 편한 샌들, 그리고
성당에 가기엔 너무 화려하게 느껴져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남색 점프수트.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주도 신혼여행에서 썼던 낡은 파나마 모자를 챙겨 넣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 장난을 무척 좋아했을 것이다. 출발일 아침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나는 흰색 바지에 옅은 분홍색 블라우스 그리고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를 했다. 부산항에서 나는 우선 탑승줄에 서서 기다렸다.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이 내 가방을 받아들고는 탑승객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 박영자 여사님 환영합니다. 박영자 여사님. 엄마도 할머니도 짐스러운 존재 박영자도 아닌 그저 나 자신이었다. 탑승교가 발밑에서 쿵하고 울릴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가족은 4시간 뒤에나 도착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나는 작은 결혼식도 열 수 있을 만큼 넓은 테라스에서 차가운 와인을 마시고 있을 테고 그들은 뷔페 식당 팔찌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겠지. 배는 항해를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쫓아가지 않았다. 스위트룸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고요함이 스며들게 두었다. 1201호 프레지덴셜 스위트. 평생 이런 곳에 머물러 본 적이 없었다. 육지에서도 없었는데 망망대해 위에서는 더더욱. 방은 자연광으로 가득했고 크림색 소파와 유리 화병에 꽂힌 신선한 난초가 보였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열자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전용 테라스가 나타났다.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서는 듯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컨시어지가 노크했다. 날렵한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극진할 정도로 정중하게 인사했다. 박영자 여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 동안 여사님의 개인 비서가 될 지훈입니다. 짐을 풀어드릴까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0번을 눌러주십시오. 아침 식사 메뉴부터 개인 투어 예약, 룸서비스까지 저희는 여사님의 여행을 잊지 못할 경험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잊지 못할 경험.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다. 진심이 담긴 말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이었다. 그가 떠나고 나는 테라스로 나갔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며 머리카락 끝을 들어 올렸다. 나는 눈을 감고 난간에 기댔다. 그저 숨을 쉬었 해야 할 집안일도 손주를 돌봐야 할 의무도 남들이 짜놓은 계획도 없었다. 오직 나와 이 광활한 바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다는 조용한 안뿐이었다. 점심시간. 나는 예전 가족 여행 때처럼 뷔페 식당으로 가지 않았다. 피아니스트가 부드러운 재즈를 연주하고 웨이터들이 말없이 잔을 채워주는 성인 전용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지배인은 나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맞은편 테이블에 한 부부가 내가 앉아 속삭이며 미소 짓는 것이 보였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래. 여자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어쩌면 이곳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나를 예상보다 더 놀라게 했다. 나는 농어구이와 맑은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주문했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식사했다. 아이들의 재촉도 언제 다 먹느냐는 질문도 없었다.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내 하루를 앞으로 떠미는 사람도 없었다. 점심 식사 후 나는 위층 갑판을 헤맸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저 탐험하는 것이었다. 12층의 스파, 칵테일 라운지, 뒤편에 숨겨진 도서관, 아이들 물놀이장을 지나칠 때 손자 민수가 서연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당황한 듯 모자가 삐뚤어져 있었다. 아들 민주는 승무원과 뒤섞인 짐 가방 더미를 가리키며 무언가에 대해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창문도 없는 비좁은 선실에 도착할 무렵 나는 이미 과일 접시와 이 순간을 위해 가져온 애거서 크리스티의 낡은 추리소설 한 무더기와 함께 내 테라스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깨어진 거울부터 읽기 시작했다. 지금 상황에 딱이네 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나는 선장 주최 환영 만찬을 위해 옷을 차려입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러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놓고 한 번도 입을 용기를 내지 못했던 짙은 녹색 실크 블라우스에 아직 몸에 잘 맞는 바지를 입었다. 진주 팔찌를 차고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에서 나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누군가를 보았다. 우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연회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즐기는 웅성거림. 나는 그저 지켜보기 위해 뒤편에 자리를 잡았다. 이윽고 선장이 일어서서 사람들을 향해 잔을 들었다. 저희 로열 스위트에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께 저희와 함께 항해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박영자 여사님, 이번 여행이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정중하게 돌아왔다. 나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과 나를 향해 들어 올려진 축배. 거창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였다. 그날 밤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나는 커튼을 활짝 젖히고 유리문을 열어 바닷바람이 들어오게 했다. 부드러운 가운을 입고 맨발로 차가운 타일을 밟으며 갑판에서 캐모마일 차를 마셨다. 아래에서 배는 어둠 속을 속삭이듯 나아갔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이 나를 발견할지, 이 환상이 깨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평화가 있었다. 진짜 평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누구와도 나눌 생각이 없었다. 아직은 나는 바다가 숨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유리문 너머로 들려오는 느리고 끝없는 리듬. 하늘은 아직 창백했고 세상은 겨우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이 필요 없었다. 내 몸은 충분히 쉬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아침에 혼란도 없이 오직 빛과 물, 그리고 자유와 비슷한 어떤 감각뿐이었다. 나는 화장대의 작은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렸다. 깜박이는 버튼들을 퍼즐 맞추듯 알아냈다. 원두는 갈았고 크림은 진짜였다. 나는 컵을 들고 밖으로 나가 가운을 걸친 채 가판 의자에 앉아 바다 위로 해가 뜨는 것을 지켜봤다. 황금빛, 부드럽고 따뜻했다. 바다는 내가 몇 살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더 빨리 움직이라거나 더 조용히 말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어딘가 아래층에서는 서연이 하은이의 뺨에 선크림을 바르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야단치고 있을 모습이 상상됐다. 민주는 여기까지 와서도 휴대폰에 코를 밟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는 내가 그렇게 키우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스위트룸으로 배달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미술관을 둘러보기로 했다. 와인바 근처에 조용히 자리 잡은 곳이었다. 내 또래로 보이는 한 여자가 커다란 추상화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저 그림에서 뭔가 보이세요? 그녀가 물었다. 싸움이 보이네요. 내가 말했다. 아니면 싸움의 끝이거나요. 그녀가 나지막이 웃었다. 그거라도 본 게 어디예요. 그녀의 이름은 정이었고 나처럼 남편과 사별했으며 오리건에서 혼자 여행 왔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전시를 둘러보며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후에야 꾸밈없이 말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녀의 딸은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엄마, 피곤하실 거예요. 긴 크루즈잖아요. 내년에 가세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바로 예약해버렸지 뭐야. 그녀가 말했다. 벌써 마음에 드네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댄스 강습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80년대 동네 회관 사교 모임 이후로 춤을 춰본 적이 없었다.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무릎이 너무 뻣뻣하고 꼴이 우스꽝스러울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2시 정각 나는 그곳에 나타났다. 강사는 하바나 출신의 잘생긴 남자로 한 공간에 담기에는 매력이 넘쳤다. 그는 인내심과 장난기 섞인 격려로 느린 살사 스텝을 가르치며 우리 각자와 차례로 춤을 췄다. 내가 어색하지만 꾸준히 회전할 때 정의가 윙크를 보냈다. 몸은 저항했지만 내 영혼은 그러지 않았다. 기분이 좋았다. 이상했지만 좋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 가족은 기항지 관광보트를 놓쳤다고 한다. 저녁 식사 때 내 뒷자리 테이블에 앉은 부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떤 불쌍한 가족이 뒤처졌대요. 애가 한바탕 난리를 쳐서 일정을 전부 다시 짜야 했다나 봐요. 여자가 말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나는 거대한 대리석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갔다. 피부가 낡은 리넨처럼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나는 우리 가족의 비좁은 선실을 생각했다. 아이들이 침대에서 쿵쾅거리고 민주는 달력을 확인하고 서연은 일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조용히 속을 끓이고 있을 모습.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다.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최근 몇 년간 낡은 고무줄처럼 달아빠지고 늘어졌다. 그들은 내가 유용하고 언제든 부를 수 있고 필요할 때 외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일 때의 나를 사랑했다. 이제 나는 그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목욕 후 나는 면 잠옷을 입고 이불을 높이 끌어당긴 뒤 다시 책을 펼쳤다. 에르큘 푸아로가 살인범의 정체를 거의 밝혀냈을 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고 벽을 통해 웅얼거리는 소리. 내 스위트룸은 다른 방과 얇은 벽 하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 벽을 통해 아이의 웃음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민수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잊고 있었다. 그들이 어느 층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족이 상층 스위트룸을 배정받을 리는 없었다. 그들은 아래 어딘가에 있겠지만 만약 키즈클럽이 근처 층까지 이어진다면 가까울 수도 있었다. 너무 가까이. 나는 조명을 끄고 문으로 다가가 현관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텅 빈 복도. 물론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이었다. 이 배에는 이 영명이 타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럼에도 나는 첫 번째 위험의 깜빡임을 느꼈다. 차라리 나를 찾게 두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노크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묻게 하자. 그들이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자. 하지만 또 다른 더 깊고 조용한 부분은 조금만 더 이 시간을 원했다. 그저 하루만 더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배경 이상이 되는 시간을.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있었다. 배가 계속 나아가게 두었다. 그들이 내가 집에서 창가에 앉아 뜨개질하며 사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내버려뒀다. 나는 다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 나흘째 아침은 하늘 낮게 은색 구름이 깔린 채 시작되었다. 바다에서는 비를 약속하지만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구름이었다. 나는 어깨에 쇼를 두르고 테라스로 나가 수평선이 안개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지켜봤다. 우리는 그랜드 케이맨과 온두라스 사이 어딘가 마침내 나를 묶어두었던 모든 것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룸서비스가 도착했다. 신선한 파파야, 크루아상, 알맞게 우려낸 뜨거운 차. 언제나 효율적인 지훈이 내가 오늘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오늘 오후에는 와인 시음회가 있고 밤에는 아주르 라운지에서 재즈 트리오 공연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 원하시면 앞자리를 예약해 드릴까요? 나는 거의 거절할 뻔했다. 습관의 목소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속삭였지만 나는 스스로를 멈췄다. 네, 부탁해요. 내가 말했, 둘 다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아, 그리고 세탁물은 다림질에서 접어두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리내어 웃었다. 다림질에서 접어둔 세탁물이라니 누군가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 것이 언제였던가? 아마 민준이 병원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귀에 꽂은 채백합 한 송이를 들고 늦게 나타났을 때 이후로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미닫이 문을 닫고 갓세탁된 옷들을 정리하러 갔다. 내 남색 점프수트가 주름 하나 없이 매끄럽고 완벽하게 걸려 있었다. 나는 재즈 공연에 입을까 생각하며 침대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내 방문이 아니라 옆 방문에서 나는 얼어붙었다. 익숙한 목소리가 벽을 통해 웅얼거리며 들려왔다. 룸서비스입니다. 톰슨 고객님. 서연이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예약할 때 스위트룸 옆방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프라이버시와 공간을 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원래 예약했던 선실이 초과 예약되면서 그들이 업그레이드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난다. 그리고 이 떠다니는 도시의 수많은 방 중에서 운명은 그들을 내 바로 옆에 끼워 넣었다. 몇 분 동안 나는 그저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앉아 있었다. 그녀가 민수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은이의 작은 발이 바닥을 타박타박 걷는 소리도, 그리고 무언가 쏟아지는 불길한 소리가 났다. 서연이 한숨을 내쉬었다. 극적인 한숨이 아니라 그저 지친 한숨이었다. 나는 통쾌함을 느꼈어야 했다. 일시적인 정의에 미소 지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속이 텅 빈 기분이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복도를 공유하는 낯선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날 오후 나는 민준이 어깨에 수건을 걸치고 복도 모퉁이를 돌 때 막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려 마치 다른 손님인 척방 열쇠를 더듬거렸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멈추지도 않았다. 나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립스틱은 지워졌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부드럽게 묶여 있었다. 별다를 것 없는 모습.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배에 탄 한 늙은 여자일 뿐. 나는 눈가를 닦을 뻔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와인 시음회에서 나는 시카고에서 온 부부를 만났다. 집을 팔고 황혼기를 바다에서 보내기로 결심한 은퇴자들이었다. 요즘은 아이들을 잘 못 봐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늘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걸 그만뒀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의 아내가 덧붙였다. 지금은 그냥 편안함을 느껴요.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배우는 중이에요. 재즈 트리오가 엘링턴과 시몬을 연주했고 나는 따뜻한 비처럼 음악이 나를 덮치게 두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은 채 맨 앞자리에 앉았다. 방 건너편에서 짙은 붉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정희를 다시 보았다. 그녀가 나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다. 춤추실래요? 그녀가 휴식 시간에 물었다. 예전에는 췄죠. 그럼 오늘 밤 다시 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췄다. 우리는 웃고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잠시 동안 나는 78이 아니었다. 그저 감동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는 여자, 영자일 뿐이었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나는 가운으로 갈아입고 책을 옆에 둔 채 테라스로 나갔다. 바다는 어둡고 별들로 가득했다. 배는 내 발밑에서 꾸준히 움직였다. 옆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싸우지도
웃지도 않는 그저 또 다른 하루를 버텨내는 가족의 낮고 지친 소리. 나는 난간에 기대어 소금기 뱅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들이 가까이 있게 두자. 그들이 모르게 두자. 지금 당장은 대면도 인정도 필요 없었다. 그저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마침내 내 것이 된 길 위에서 별빛 아래 하룻밤을 더 보낼 필요가 있었다. 비는 새벽이 오기 전 언젠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꾸준히 마치 정중하게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처럼 유리를 두드렸다. 나는 알람이 없었음에도 잠에서 깼다. 집에서는 늘 민수의 일은 아침 만화 소리나 우편 배달부가 우편함을 너무 세게 닫는 소리에 깨곤 했다. 하지만 나의 비밀스러운 항해 닷새째 아침인 이곳에서는 오직 비와 한숨 쉬는 배만이 나를 깨웠다. 나는 바로 커튼을 열지 않고 두꺼운 호텔 이불 아래 누워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잿빛을 지켜봤다. 서연이 오늘 아이들을 안에만 있게 하려고 할까? 민주는 스노클링이 취소된 것에 대해 불평할까 궁금했다. 스위트룸 서류철에 크루즈 일정이 인쇄되어 있었고 우리는 정오까지 온두라스 해안의 작은 섬 루아탄에 정박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날씨로는 아마 아닐 것이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내릴 계획이 없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집에서라면 늘 졸졸 새는 수도 꼭지와 수도 요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을 긴 샤워를 마친 후 나는 부드러운 리넨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었. 머리는 느슨하게 따아 간단한 핀으로 고정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게 좋았다. 지훈이 다시 아침 식사를 배달했다. 흐린 하늘에도 불구하고 쾌활했다. 박 여사님. 그가 쟁반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갓 구운 시나몬 롤을 추가했습니다. 셰프님께서 첫날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셨거든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내가 그랬었나? 그가 씩 웃었다. 네, 그러셨어요. 1985년 이후로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네라고 하셨죠. 셰프님께서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는 놀라서 웃었다. 그럼 이겼는지 한번 볼까? 나는 쟁반을 받아 창가에 앉았다. 하늘은 수처럼 어두워지고 있었다. 비가 발코니 유리를 부드러운 홀을 그리며 훑고 지나갔다. 시나몬 롤은 완벽했다. 따뜻하고 바삭하고 너무 달지 않았다. 나는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하며 그 순간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보살핌을 느꼈다. 나중에 나는 다시 배를 돌아다녔다. 비 오는 날 복도는 더 조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실에 머물며 영화를 보거나 닫힌 문 뒤에서 조용히 다투었다. 나는 어린이 활동실을 지나가다가 하은이의 분명한 목소리를 듣고 멈췄다. 왜요? 늘 왜냐고 묻는 아이. 나는 유리 너머로 그녀가 밝은 파란색 매트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크레용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잠시 엿보았다. 민수는 그 옆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활동을 이끄는 젊은 여자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경험상 그 미소는 3시간째가 되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아트리움에서는 무료차와 보드게임을 제공하고 있었다. 나는 2명의 나이든 여자가 스크래블을 하며 짜증나게 하다가 실제 단어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테이블에 합류했다. 진짜 단어예요. 내가 말했다. 우리는 웃었다. 나는 1시간 동안 머물렀다. 동행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하던 일을 떠올리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저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 아무런 의제도 기대도 없이 그저 함께하는 시간의 부드러운 동반자 관계. 점심 후 비가 그쳤다. 나는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테라스 문을 열었다. 공기는 짙고 축축했으며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다. 나는 페이퍼백을 들고 앉아 3장을 읽었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깨달았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내 방문이 아니라 옆 방문에서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소리 없이 공유벽 쪽으로 움직여 귀를 살며시 갖다 댔다. 민준의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전화를 안 받잖아. 위약금 없이는 재예약도 안 해준대. 서연아, 내가 여행사 데스크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린 우선순위 승객이 아니라고. 민준 씨, 시작하지 마. 침묵.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서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집에 계셔. 얘야, 여행 끝나고 뵈러 가자. 또다시 침묵. 그리고 하은이. 집에 없어. 나 할머니 봤는데 내 심장이 멎었다. 민준이 웃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 다시 하은이. 나 봤다니까. 가판에 있던 아주머니, 큰 발코니 있는 할머니랑 닮았어.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벽에서 물러섰다. 가슴이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쿵쾅거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무언가. 노출의 전율. 나는 대리석 조리대의 손바닥을 평평하게 눌렀다. 그들이 궁금해하게 두자. 그들이 속을 끓이게 두자. 나는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식당을 건너뛰고 스위트룸으로 저녁을 주문했다. 양갈비, 허브 감자, 그리고 어떤 사과보다도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레드와인 한 잔. 나는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그들이 알 수도 모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로부터도 나 자신으로부터도 다음날 아침은 마치 폭풍이 하늘을 하얗게 닦아낸 것처럼 쨍하고 밝았다. 나는 테라스 문을 열었다. 소금과 햇살 냄새가 나는 바람이 불어왔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판 의자가 타일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배는 활짝 깨어 있었고 나도 그랬다. 나는 천천히 옷을 입었다. 단순한 면바지, 바다색 블라우스, 그리고 집에서는 식료품점에 가기엔 너무 차려입은 것처럼 보일까봐 거의 신지 않던 좋은 가죽 샌들. 여기에는 식료품점이 없었다. 여기서는 나 자신을 위해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지훈이 아침 식사 쟁반과 함께 메모를 남겨두었다. 오늘 저녁 셰프의 테이블 초대장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을 위해 자리를 확보해 드릴까요? 나는 답장을 휘갈겼었다. 네, 부탁해요. 한 명. 잠시 망설이다 마지막 줄을 덧붙였다. 하루는 천천히 흘러갔다. 나는 위층 가판을 따라 거닐며 셔플보드 코트 근처의 안내판을 읽고 샌들과 수영복 차림으로 스무디바에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을 지켜봤다. 아무도 내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나는 그게 좋았다. 그것은 내가 거의 잊고 있던 무언가를 상기시켜 주었다. 설명 없이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법. 이른 오후 나는 배 뒤편으로 가서 거의 비어있는 작고 조용한 라운지를 찾았다. 파나마 모자를 쓴 남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고 있었고 두 여자가 조용히 카드를 치고 있었다. 나는 아이스티를 주문하고 창가 의자에 앉아바다가 내 눈을 가득 채우게 두었다. 그 평화에 잠겨 있을 때 그 목소리를 들었다. 할머니.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민수가 달아빠진 카드 한 덱을 준 채 입구 근처에 서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나를 보고 깜빡거렸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 우리 강아지. 그는 움직이지도 달려오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살짝 벌린 채 쳐다봤다. 혹시 그가 속삭였다. 여기 혼자 계세요? 그래, 혼자 있단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도 지금은 혼자 있니? 그가 뒤를 돌아봤다. 키즈방 찾고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 또 싸워요. 그가 말을 멈추고 꼼지락거렸다. 기항지 관광은 엉망이 됐고 저녁 예약도 꼬였다고. 맨날 화만 내요. 나는 핸드백에서 포장된 버터 사탕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그는 앞으로 다가와 말없이 그것을 받아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
그는 질문하지 않았고 나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사탕이 다 사라지자 그가 올려다봤다. 보고 싶었어요. 나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나도 보고 싶었어. 저녁 드시러 오실 거예요? 오늘은 아니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언제든 여기로 나를 찾아올 수는 있단다. 네. 그가 속삭이더니 갑자기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봤다고 말해야 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렴. 그는 마치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의자에서 뛰어내렸다. 퀴즈 찾으러 갈게요. 내가 말리기도 전에 말했다. 민수야. 그가 돌아봤다. 하은이한테 냅킨에 그린 그림도 예쁘다고 전해주렴.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니 그는 사라졌다. 나는 라운지에 잠시 더 머물렀다. 심장은 여전히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두려웠어야 했다. 게임은 금이 가고 프라이버시는 얇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민수의 조용한 이해심이 나를 안정시켰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나는 지훈에게 셰프의 저녁 식사에 참석하겠다고 알렸다. 혼자서 손님 없이 그날 저녁 나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부드러운 라벤더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귀에는 몇 년 동안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던 종류의 진주 귀걸이를 했다. 테이블은 길고 우아했으며 이름표와 잘 닦인 은식기들이 놓여 있었다. 모두 8명이었다. 은퇴한 외과 의사, 몬트리올에서 온 2여자, 결혼 40주년을 기념하는 부부, 그리고 어두운 눈과 저널리스트의 고요함을 지닌 60대 중반의 남자가 자신을 그저 강 선생이라고 소개했다. 여러 행사에서 뵙지 못했네요. 그가 첫 코스가 나온 후 말했다. 숨어 있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가 미소 지었다. 누구로부터요? 모두로부터요. 가치 있는 취미로군요. 식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사프란 크림을 곁들인 가리비, 레드 와인 소스를 곁들인 양고기, 그리고 터무니없는 초콜릿과 피스타치오 무스타워, 와인이 흘렀다. 웃음이 깊어졌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저널리스트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당신은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날 밤 맨발로 테라스에 서서 달이 물 위로 밝은 길을 내는 것을 보며 나는 마침내 그것을 느꼈다. 승리도 악의도 아닌 더 부드러운 무언가 준비됨. 그들이 나를 찾을 수도 있었다. 물을 수도 있었다. 내가 쌓아 올린 침묵을 풀어헤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정오가 거의 다 되었을 때 나는 그들을 보았다. 온 가족이 중앙 관측 갑판에 모여 다음 항구의 지도를 둘러보고 있었다. 서연은 방패처럼 가이드북을 펼쳐들고 있었다. 민주는 호텔 펜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키즈클럽에서 빌린 무전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하은이는 맨발로 난간에 기대어 얼굴을 바람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수는 내가 알아차렸듯이 약간 떨어져서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3층 위 조용한 선데크 근처의 세규리 패널 뒤에 숨어 있었다. 나는 죄책감 없이 그들을 지켜보며 마치 희귀한 샴페인인 양 천천히 자몽소다를 마셨다. 그들은 지쳐 보였다. 그냥 평범한 휴가 피로, 햇볕에 탄 자국, 설탕 과다 섭취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마치 모든 것을 지탱하려는 노력이 마침내 가장자리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들은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 서연은 집에서는 절대 입지 않았을 헐렁한 블라우스와 샌들을 신고 있었다. 실용성에 대한 일종의 항복이었다. 민준의 버튼다운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의 턱은 몇 초마다 꽉 다물어졌다가 풀렸다. 나는 여기서도 읽을 수 있었다. 연기의 가장자리에 선 남자의 명백한 신호. 그럼에도 내가 보이지 않고 조용하고 마른 내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더 복잡한 무언가를 느꼈.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나는 지훈에게 전화해서 저녁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여사님? 그가 언제나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말했다. 조용한 저녁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대신 나는 산책을 나갔다. 평소에 세련된 산책로가 아니라 승객들이 덜 머무는 아래층 가판으로 세탁물 투입구, 직원 식당,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듯한 미술관 뒤에 숨겨진 소박한 작은 카페를 지나 나는 홍차를 주문하고 구석 부스의 책과 함께 앉았다. 2페이지쯤 읽었을 때 누군가 내 맞은편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정이었다. 숨어 계시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쉬고 있어요. 내가 정정했다. 차이가 있죠. 그녀가 킥킥 웃었다. 어젯밤 셰프의 저녁 식사에서 꽤 인상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강 선생이 그러는데 푸아그라에 대한 한마디로 텍사스 석유 재벌을 입 다물게 했다면서요. 그게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대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가 들었는지도 몰랐는데, 오,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테이블의 절반도요. 우리는 동반자적인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어느 순간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토닥였다. 있잖아요. 그녀가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퀴즈 라운지에서 나오는 남자아이를 봤어요. 당신 손자 같던데 숨을 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수요. 내가 중얼거렸다. 당신을 봤군요. 네, 봤어요. 그리고 비밀을 지켰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아이네요. 나중에 나는 위층으로 다시 돌아갔고 마침 가판에서 시작하는 영화의 밤을 볼 수 있었다. 어떤 시시한 애니메이션 영화였다. 담요, 빈백, 핫초코, 물이 지어 있는 가족들, 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10대들. 나는 뒤편의 긴 의자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 다시 그들이 있었다. 내 가족. 서연은 하은이의 담요를 매끄럽게 펴주고 있었다. 민주는 한쪽 무릎에 팝콘 상자를 올려두고 있었다. 민수는 그들 사이에 유난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영화가 절반쯤 지났을 때 민수가 일어나서 걸어나갔다. 나는 가까이 가지 않고 따라갔다. 그는 좌연계단 쪽으로 가서 한층 내려가더니 멈춰 서서 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고는 나를 보았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내게 걸어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나를 껴안았다. 말없이 그저 허리에 팔을 두르고 내 블라우스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안아주었다. 한참 후에 그가 물러섰다. 엄마 아빠 좀 엉망이에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알고 있단다. 하은이한테 할머니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하은이는 할머니가 마법사래요. 나는 웃었다. 그 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그가 이가 빠진 채로 씩 웃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아직은 안 가도 된단다. 그가 올려다봤다. 엄마 아빠한테 화났어요? 아니,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지쳤을 뿐이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나는 그를 내버려뒀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나는 불을 끈 채 앉아 바다의 느린 숨소리를 들었다. 전화도 노크도 없었다. 그저 내 손자의 작은 진실의 조용한 메아리뿐. 엄마 아빠 좀 엉망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겠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저 더 조용히 감당하는 법을 배울 뿐이다. 다음 만남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일은 늘 그렇듯 우연히 찾아왔다. 스노클링을 하는 날 아침이었다. 벨리즈였던가. 나는 기항지 관광에 신청하지 않았다. 물고기나 발목을 조이는 오리발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나는 솔라리움 카페에서 혼자 아침 식사를 했다. 출렁이는 바다 위 높은 곳에 위치한 평화로운 유리벽 공간이었다. 토스트를 반쯤 먹었을 때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아직 등록할 시간 있나요? 어제 대기자 명단에 있었는데 나는 얼어붙었다. 카페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었다. 기술적으로는 성인 전용이었지만 엄격하게 시행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의자에서 살짝 뒤로 물러나 몸을 창가 쪽으로 돌렸다.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희미했지만 거기 있었다. 연한 파란색 옷에 진주 귀걸이를 한 여자가 마치 세상의 나머지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멈췄다. 침묵, 그리고 숨소리. 엄마,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가 죄책감과 바닷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내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컵을 들었다. 엄마, 그가 다시 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영화 같은 순간은 아니었다. 음악이 고조되지도 극적인 숨소리도 없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다. 민준아,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중하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가 눈을 깜빡였다. 여기 계셨네요.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그가 말을 더듬었다. 안 오신다고. 아니, 내가 컵을 부드럽게 내려놓으며 정정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너희가 단정했을 뿐이지.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이 아니라 좌절감이었다. 서연이랑 저는 엄마가 집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카페는 더 조용해졌다. 우리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일어서서 블라우스 끝을 매만졌다. 내 방에 있을게.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혼자 얘기하고 싶으면.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1202로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나는 서성거렸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모든 단어, 모든 톤을 되짚어봤다. 떨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떨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났다. 그는 마치 고해성 사실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천천히 들어왔다. 좋네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 거야. 내가 대답했다. 그가 그때 나를 쳐다봤고 잠시 동안 나는 내 아들을 보았다. 희끗희끗한 관자놀이와 꽉 다문 턱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3학년 교실에 들어서며 긴장으로 하얗게 질린 주먹으로 내 손을 잡았던 그 소년. 몰랐어요. 아니, 내가 말했다. 네가 묻지 않았지. 침묵. 그냥 혼자 여행하는 건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내가 바다나 태양, 조용한 가판에서의 와인 한 잔을 즐기지 않을 거라고? 그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앉은 자리에서 보면 민준아, 정확히 그래. 너희는 가족 크루즈를 계획했고 모두에게 모든 것이 포함된 여행이라고 말했지. 아이들에게는 내가 뒤에 남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말했고 너희는 제안하지도 묻지도 않았어. 너희가 결정했지. 그는 조용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펴졌다. 접혔다 했다. 민수가 나를 찾았어. 내가 덧붙였다. 별말은 안 했어. 그냥 잠시 같이 앉아 있었지. 민준이 올려다봤다. 애가 엄마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말했다. 이야기에 맞지 않았으니까. 그가 움찔했다. 죄송해요. 나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다른 말과 마찬가지다.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화나지 않았어. 내가 잠시 후 말했다. 정말로 그냥 이게 내가 받을 만한 대접인 척하는 걸 그만뒀을 뿐이야.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나는 그가 이해했을 거라고 의심했다.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처음으로 이해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다. 왜 오신다고, 이걸 예약하셨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는 10분 더 머물렀다. 날씨, 아이들, 그리고 소문만 무성하고 별로였다는 랍스터 뷔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망설였다. 오늘 저녁 드시러 오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그는 반박 없이 떠났다. 나는 그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창가에 서서 지켜봤다. 승리감도 슬픔도 없이 그저 온전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날 저녁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차려입지 않았다. 머리를 말거나 입술에 선을 그리지 않았다. 부드러운 실내 스웨터와 따뜻한 양말을 신고 넓은 도자기 그릇에 담긴 버섯 수프를 먹으며 바다가 침묵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음악도 전화도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연기하고 있지 않았다. 민준의 방문은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다. 분노가 아니라 명확함 때문이었다. 내가 키운 남자가 창문을 깬 소년처럼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과하며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후에 느낀 평화는 마치 내가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짐을 마침내 돌려준 것 같았다. 그날 밤 늦게 배에서는 가면무도회가 열렸다. 연회장에서의 성대한 행사였다. 라이브 음악, 샴페인 분수, 반짝이는 드레스와 깃털 달린 마스크를 쓴 여자들. 나는 거의 가지 않을 뻔했다. 거의 책과 차와 함께 웅크리고 그냥 지나보낼 뻔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자부심도 악의도 아닌 그저 호기심. 나는 천천히 옷을 입었다. 만약을 위해 챙겨온 소매가 실크, 연기처럼 떠다니는 짙은 남색 드레스. 부티크에서 산 벨벳 마스크. 짙은 보라색. 나는 머리를 올리고 낮은 굽구두를 신고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알아볼 수 없었고 마침내 완전히 나 자신이었다. 연회장은 금색과 은색으로 빛났다. 연주자들은 스윙을 연주했다. 웨이터들은 쟁반을 들고 떠다녔다. 나는 처음에 뒤편에 서서 소용돌이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스파클링 사이다를 마셨다. 그때 어깨에 가벼운 손길이 닿았다. 한 곡 추시겠습니까? 셰프의 저녁 식사에서 만났던 저널리스트 강 선생이었다. 맞춤검은 정장과 그를 장난기 있고 날카롭게 보이게 하는 반쪽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는 그렇게 느리지 않게 춤을 췄다. 그가 나를 부드럽게 돌릴 때 나는 웃었다. 그는 질문하지도 아첨하지도 않았다. 그저 우리가 이걸 100번은 해본 것처럼 나와 함께 움직였다. 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시네요. 그가 잠시 멈췄을 때 말했다. 오랫동안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방에 서 있는 법을 다시 기억해냈어요.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 생각엔 결코 잊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나는 숨을 고르기 위해 옆으로 물러섰다. 그때 그들을 보았다. 민준과 서연이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마스크도 신비감도 없이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민수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절박하게 군중을 훑고 있었다. 갑자기 너무 커져버린 세상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찾으려는 욕구를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여동생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아당기며 가리켰다. 서연이 돌아봤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민준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의 턱이 살짝 굳어졌다. 습관이겠지, 아마도. 그가 손을 들었다, 불확실하게. 아직 파도는 아니었다. 그저 질문.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샴페인 두 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강 선생에게로 돌아섰다.
하나는 진짜, 하나는 사과 사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후자를 내게 건넸다. 저분들이 누구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방금 기억해낸 것 같네요. 나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들이 그저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죠. 음악이 바뀌었다. 또 다른 느린 곡. 한 곡 더 추시겠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어깨 너머로 민중과 서연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가와야 할지, 그들이 분명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방해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나는 기뻤다. 이번에는 그들이 문간에 머물게 두자. 남겨져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두자. 우리는 음악이 잦아들고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춤을 췄다. 강 선생은 살짝 허리를 굽혀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구식이고 매력적이고 불필요했다. 나는 혼자서 마스크는 손에 들고 구두는 손가락에 매달고 스위트룸으로 걸어 돌아왔다. 테라스에서 나는 맨발로 별빛 아래 섰다. 나는 보였고 그 순간을 스스로 선택했다. 가면무도회, 다음날 아침. 나는 가슴에 이상한 무게감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정확히 무거움이라기보다는 충만함에 가까웠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안의 어떤 방이 마침내 환기된 것 같았다. 마스크는 내가 놓아둔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벨벳과 리본. 아직도 강 선생의 콜롱 향과 내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것을 만졌다가 돌아섰다. 비유에 매달릴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제 역할을 다했다. 나는 그것을 썼고 그 안에서 춤을 췄고 더 중요하게는 내 방식대로 그것을 벗었다. 지훈이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신선한 커피, 술 한 2개,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구워져서 거의 울 뻔한 사워도우 한 조각. 어젯밤 정말 멋지셨어요. 그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오늘 아침 식당에서 아직도 여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러겠죠. 나는 미소 지었다. 배에서 늙은 여자가 실크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도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가 킥킥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온기가 있었다. 동정하는 종류가 아니라 당신을 보는 종류에. 그가 떠났을 때 나는 접시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바다는 거의 유리처럼 잔잔했고 하늘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이른 아침의 푸른색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를 들었다. 내 방문이 아니라 옆 방문에서. 그리고 목소리들. 이번에는 날카롭지 않았다. 좌절하지도 않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엄마가 춤을 췄어. 그 남자랑. 모두가 봤어. 알아,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 그리고 달라 보였어. 침묵. 알아. 또 침묵.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예전처럼 그냥 조용히 지내시진 않겠지? 더 긴 침묵.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토스트를 입에 반쯤 가져간 채 얼어붙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그런 톤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후회와 경외심 같은 것이 뒤섞인. 마치 나를 언뜻 보고는 그가 본 것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발코니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주 가판을 가로질러 긴 산책을 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춤 때문에 나를 알아봐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어깨를 펴고 시선을 수평으로 유지하며 더 이상 숨겨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낸 여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나는 부치크를 지나다가 유리 너머로 넓은 챙에 해변 모자를 써보고 있는 정희를 보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고개를 갸웃거렸다. 너무 극적인가? 그녀가 물었다. 아직 부족해. 내가 말했다. 빨간 걸로 해요. 그녀는 웃으며 그것을 점원에게 건넸다. 우리는 함께 라운지로 가서 오후에 차를 마셨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편안함으로 움직이는 어떤 나이대의 두 여자. 우리가 부스에 자리 잡았을 때 나는 아트리움 건너편에서 퍼즐 조각으로 뒤덮인 테이블에 하은이와 함께 앉아있는 민수를 발견했다. 그가 올려다보고 나를 보고 조용한 방식으로 손을 들었다. 어깨 높이 바로 위. 그저 보여요라고 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나는 손을 들어 답했다. 서연이 모퉁이를 돌아와 우리를 발견하고 망설였다. 그녀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간단하게 옷을 입었다. 요란하지 않게 다시 그 남색 점프스트, 걸을 때 딱 맞게 움직이는. 나는 갈라 디너에 참석할 계획이 없었지만 강 선생이 아침에 지훈에게 메모를 남겼다. 혼자 춤추는 것에 지쳤다면 샴페인 분수 근처에 있겠습니다. 나는 갔다. 식당은 빛과 리넨 그리고 사치의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웨이터들은 물처럼 움직였다. 사중주단이 내가 모르는 곡을 연주했지만 방의 분위기와는 잘 어울렸다. 강 선생은 이미 거기서 반짝이는 음료 2잔을 들고 있었다. 찾을 줄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끈질기시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호기심이 많아서요. 우리는 그날 밤 춤을 추지 않았다. 그저 책에 대해,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 그리고 늙는다는 것이 세상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하지만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낼 때까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순간 나는 민준이 방 건너편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표정은 상처받지 않았다.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마치 그가 잘 모르는 누군가를 지켜보며 그를 알고 싶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려는 것 같았다. 내가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아래에 민준의 필체로 쓴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아침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엄마랑 저랑요. 기대도 설명도 없이 그냥 커피와 시간만. 민준.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접어 벨벳 마스크 옆에 두고 불을 껐다. 거절로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아침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쪽지에 답하지 않았다. 잔인해서도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성인기의 대부분을 생각 없이 응답하며 보냈다. 전화벨, 초인종, 아이의 울음소리, 남편의 한숨, 끝없는 작은 필요와 중간 정도의 요구들에 침묵이 나에게 더 나았을 때도, 뼈가 닳도록 피곤했을 때도, 내가 원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을 때도 나는 응답했다. 그래서, 아니,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산책을 나갔다. 5번 가판, 좌현, 셔플보드 코트가 버려져 있고, 구명보트가 깔끔한 주황색 줄로, 마치 순종적인 구두점처럼 매달려 있는 조용한 쪽. 나는 할아버지가 일요일 오후에 그랬던 것처럼 손을 등 뒤로 하고 느리고 꾸준하게 걸었다. 운동 때문이 아니었다. 고요함 때문이었다. 나는 수건 아래에서 잠든 남자, 난간을 닦는 승무원, 프랑스어로 조용히 다투는 부부를 지나쳤다. 나는 수평선을 보기 위해 멈췄다. 오늘은 옅은 은색 리본 같았다. 세상이 아직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색. 그리고 돌아섰을 때 그가 있었다. 민준. 차려입지 않고 그냥 반바지에 낡은 셔츠 차림으로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손은 주머니 깊숙이 찔러넣고 있었다. 마치 달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그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나도 그랬다. 우리는 기억과 현재 사이의 공간에 갇힌 두 사람처럼 거기 서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한 번 말은 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엄마의 인생을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말은 거칠지 않았지만
내 안에 부드러운 무언가를 건드렸다. 너희가 작게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내가 줄어들게 내버려뒀지. 아니라고 해야 할 때, 얘라고 말할 때마다,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알아.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유용한 존재로 남음으로써 너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 우리는 조용한 바람이 우리를 누르는 가운데 멀리 하늘에서 갈매기들이 원을 그리며 맴도는 것을 보며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엄마가 오셨다고 말씀 안 하신 게 맞았어요. 엄마 방식대로 이걸 누릴 자격이 있으셨어요.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칭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소리내어 말해진 진실처럼 느껴졌다. 너랑 서연이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니? 그가 지친 미소를 지었다. 노력 중이에요. 휴가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냥 어디에 금이 갔는지 보여줄 뿐이죠.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키운 이 남자, 이제는 지쳤을 때의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아 보이는. 그리고 나는 이상한 아픔을 느꼈다. 후회가 아니라 그저 거리감, 지나간 시간, 선택한 길들. 민수랑 하은이는 내가 말했다.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애들이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나도 애들을 정말 좋아한단다. 침묵. 이 모든 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고칠 필요 없어. 내가 대답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정말로 보기만. 그게 시작이야. 그가 다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계시게 둘게요. 그가 말하고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나는 그의 팔을 만졌다. 민준아, 그가 돌아봤다. 아마 내일 아침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 그의 미소는 작았지만 눈가에 닿았다. 거기 있을게요. 그날 밤 나는 가운을 입고 무릎을 끌어안고 페퍼민트 차 한 잔을 감싸준 채 테라스에 앉았다. 배는 부드럽게 내 아래에서 움직였고 나는 처음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온전했다. 그리고 내일 나는 내 아들을 아침 식사 때 만날 것이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8시에 만났다. 나는 창가의 구석 테이블을 골랐다. 부드러운 쿠션과 끝없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 뷔페와 너무 가깝지도 그림자에 숨겨지지도 않은 곳. 나는 빛을 원했다. 나는 공간을 원했다. 민주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고 잠을 별로 못 잔 듯 보였다. 그는 내 앞에 한 잔을 내려놓았다. 아직 크림 넣어 드세요? 아직 그래. 내가 말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서 홀짝였다. 배는 침묵에 좋다. 항상 발밑에는 우문거림이 있고 금속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있고 어딘가 근처에서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침묵이 비어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저 고요할 뿐.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숨기셨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쉽게 만들어줬지. 내가 불친절하지 않게 말했다. 그가 움찔했다. 진심이야. 내가 덧붙였다. 너희는 내가 오지 않을 거라고 너무 확신했어.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마음이 바뀌었는지 묻지도 않았지. 너희는 내가 너희를 늦출 거라고 평화를 선언했고 그게 다였어. 그는 반박하지 않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커피를 저었다. 그 소리는 우리 사이에 작고 부드럽게 울렸다. 죄송해요. 그가 다시 말했다.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정말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 그가 올려다봤고 나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의 번뜩임을 보았다. 죄책감이 아니라 인식. 제가 엄마를 영구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가구처럼. 항상 거기에 있고 항상 주어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셔서 그게 선택이라는 걸 잊었어요. 오래전의 선택처럼 느껴지지 않게 됐어. 내가 말했다. 그냥 일상이 됐지. 일어나서 아이들 도와주고 유용하게 굴고 조용히 있고 따라갈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셨어야 했어요. 질문을 받았어야 했어. 내가 말했다. 그게 다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받는 것. 침묵. 웨이터가 와서 우리 주문을 받았다. 그는 달걀과 토스트, 나는 오트밀과 과일. 그가 떠나자 민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애들도 이제 엄마가 여기 계신 거 알아요. 그가 말했다. 서연이는 처음에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창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냈죠. 민수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알아. 걔가 엄마는 스파이래. 민준이 미소 지었다. 우리가 예의 배우도록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대요. 나는 킥킥 웃었다. 똑똑한 녀석. 그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나를 봤다.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네가 상황이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할 때 진심인지에 달렸지. 왜냐면 나는 진심이거든. 나는 몇 년 동안 살아온 것보다 이 12일 동안 더 많이 살았어. 내가 편리해지기 전에 나를 기억해냈어. 다시 잊고 싶지 않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음식이 나왔다. 우리는 조용히 먹었다. 나는 그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는 것을 알아차렸. 가운데는 너무 많이, 가장자리는 전혀 바르지 않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위층 가판을 조금 걸었다. 별말 없이 그저 공유된 공간의 리듬을 다시 배우는 두 사람. 나는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치유되거나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부드러워졌다.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그가 멈췄다. 오늘 저녁 드시러 오실래요? 그가 물었다. 요란하지 않게 그냥 우리 5명이서 연설 없이. 나는 망설였다. 그리고 그래. 그의 안도감은 보였지만 그는 그것을 작게 유지했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았다. 같은 주름, 핀으로 뒤로 넘긴 같은 머리, 너무 많은 설거지와 너무 많은 부탁을 한 같은 손. 하지만 그 눈은 다시 내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1202호 스위트룸.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바로 말하지 않았지만 옆으로 비켜서서 나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민수가 시익 웃었다. 하은이가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민주는 이미 의자를 빼고 있었고 나는 아주 오랜만에 그들의 식탁에 앉았다. 도우미로서도 뒤늦게 생각난 존재로서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 저녁 식사는 간단했다. 흰 식탁보도 현악 사중주도 없었다. 그저 작은 둥근 테이블 주위에 모인 우리 5명. 팔꿈치가 부딪히고 목소리가 섞이는 그런 테이블. 아이들은 아직 수영복 차림이었고 큼직한 수건으로 몸을 감쌌으며 머리카락은 수영장에서 젖어 있었다. 서연은 룸서비스 스파게티 접시와 레몬 조각이 떠있는 작은 스파클링 워터 병들을 내놓았다. 나는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수는 내 옆에 앉아 마치 내가 진짜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까이 기대었다. 하은이는 두 입 먹고 나서 내 무릎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손가락은 솥으로 끈적거렸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바르게 앉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넘어섰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민주는 마치 와인인 양 모두에게 물을 따랐다. 서연은 불필요할 정도로 정밀하게 냅킨을 접었다. 그녀는 나를 자주 쳐다보지 않았지만 쳐다볼 때는 날카롭지 않았다. 불확실하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조심스러운 것은 견딜 수 있었다. 차가운 것보다는 나았다. 우리는 크루즈나 스위트룸,
혹은 너무 오래 지속되어 거의 전통이 될 뻔했던 우리 사이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 우리는 다음날에 항구, 하은이가 보고 싶어하는 이구아나, 그리고 민수가 새로 가장 좋아하게 된 퀴즈 단어, 미려, 매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 단어를 아주 극적으로 발음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모든 것 아래에서 긴장감은 테이블 가장자리에 리본처럼 말려 있었다. 조용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오랜 습관으로 돕기 위해 일어섰다. 내 안의 도우미가 여전히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막았다. 제가 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거칠지 않고 단호하게.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알았어. 내가 말하고 다시 앉았다. 나중에 민수가 잠자리 동화를 읽어달라고 고집했다. 쥐 탐정과 보석 도둑에 관한 이상한 작은 책이었다. 하은이는 중간에 잠들었다. 민수는 깨어 있었고 페이지보다 내 얼굴을 더 많이 쳐다봤다. 내일 아침 식사 때도 오실 거예요? 그가 내가 책을 닫았을 때 조용히 물었다. 그럴 것 같아. 그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할머니가 토스트 더 잘 구워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민준이 내 방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끝까지는 아니고 일부만.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배는 밤에 조용했다. 이제 파티도 줄었다. 항구 사이의 긴 바다가 가장 야심찬 유흥객들마저 지치게 한 것이다. 내 스위트룸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멈췄다.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너는 삶을 꾸리느라 바빴지.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만의 삶이 있다는 걸 잊기 쉽게 만들었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잃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잠시 멈추셨을 뿐이죠. 너무 오래 멈췄어. 내가 말했다. 그건 내 탓이야. 우리는 거기 서 있었다. 복도 조명은 부드럽고 낮았다. 그때 그가 나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손을 뻗어 나를 껴안았다. 내가 익숙해진 빠르고 정신없는 종류의 포옹이 아니었다. 진짜 종류,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1초 더 붙잡고 있는 종류의.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잠시 동안 나는 모든 세월이 그 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첫열, 그의 고등학교 졸업식, 그가 차에 열쇠를 두고 내려서 대학에서 울며 전화했던 때. 그리고 그것은 지나갔다. 그가 물러섰다.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잘 자라. 스위트룸에서 나는 맨발로 발코니에 섰다. 바다는 검고 광대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열려있고 끝이 없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것은 복수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나 내가 여전히 예약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 그곳에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코스멜에 정박했다. 태양은 뜨겁고 즉각적으로 떠올랐다. 그림자마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카리브의 강렬함으로 발코니에서 나는 승객들이 탑승교를 따라 내려가는 것을 지켜봤다. 똑같은 모자를 쓴 부부, 기대에 부풀어 뛰는 아이들, 선크림과 샌들에 대해 투덜거리는 나이 든 남자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항지 관광이나 기념품 가게에는 관심이 없었다. 또 다른 돌고래를 사진 찍거나 내가 결코 착용하지 않을 보석을 놓고 흥정하고 싶은 욕구도 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여기에 있었다.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위해 개척한 고요함 속에. 이 조용한 스위트룸, 이 꾸준한 전망,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 이 버전의 나. 정오까지 배는 텅 비었다. 지운조차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아래층 카페에서 점심을 주문해서 선데크로 가져갔다. 부드러운 라운저와 음악 대신 바람만 있는 성인 전용 공간.
정희가 이미 거기 있었다. 그녀가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시내에 안 나가셨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요? 제발. 그녀가 비웃었다. 조각된 거북이로 가득 찬 또 다른 시장이라니 평생 볼 거북이는 다 봤어요. 우리는 햇볕 아래 함께 앉아 별말 없이 있었다. 그저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두 여자.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강 선생이 그러는데 당신이 막 춤추는 법을 기억해낸 사람처럼 춤췄다더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녀가 책을 덮었다. 있잖아요. 나 혼자 여행한 지 6년 됐어요. 처음에는 추방처럼 느껴졌죠. 그러다 탈출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은 그냥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변화죠. 그렇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것이 될 때 그녀가 손을 뻗어 내 팔을 잠시 만졌다.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든 다시 움츠러들지 마세요. 안 그럴 거예요. 내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들의 스위트룸 1202호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나는 노크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부서질 듯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뒤로 묶고 화장을 지웠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젊어 보였다. 나이가 아니라 개방성에서. 그녀가 옆으로 비켜섰다. 애들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수가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대요. 아이들은 마커를 사이에 흩뿌려 놓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민수가 접힌 종이를 들어 올렸다. 이거 크루즈예요. 그가 설명했다. 엄마 방에서 본 거요. 그는 위에서 아래로 배를 그렸다. 발코니, 수영장, 위층 갑판에 대형 스크린,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할머니의 장소라고 표시된 큰 사각형이 있었고,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막대기, 그림들에게 손을 흔드는 작은 인물이 있었다. 할머니는 모든 걸 봐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연이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 보시지. 하은이가 묻지도 않고 다시 내 무릎 위로 올라왔다. 우리는 바닥에서의 시간과 웃음, 작은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 속에서 그렇게 저녁을 보냈다. 서연은 천천히 그리고 쉽게 그 원에 합류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내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죄송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 크루즈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자주 엄마를 우리 편의 속으로 사라지게 했는지에 대해서도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마워. 용서는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인정.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중에 민준이 다시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거절했다. 오늘 밤은 혼자 걷고 싶어. 내가 말했다. 물론이죠. 내가 복도로 들어서자 민수가 외쳤다. 잠깐만요. 그가 나에게 달려와 팔을 벌려 나를 꽉 껴안았다. 내일 어린이 장기자랑에 오실래요? 그가 물었다. 저 해적 씨 낭송할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내가 말했다. 그가 씩 웃으며 이미 방으로 반쯤 돌아가고 있었다. 복도에서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배는 출발 전날 밤 늘 그랬던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이미 승객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나는 마지막으로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축하하기 위해서도 긴장을 풀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일 우리는 다시 정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는 모두 해안으로 평범한 삶으로 읽지 않은 이메일로 세탁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다. 정확히 내가 선택한 곳에. 하선하는 날은 항상 특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서두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마지막. 복도에는 여행 가방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고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며 사람들은 다 마시지도 않을 커피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떠다니는 세계처럼 느껴졌던 배는 이제 더 좋은 카펫이 깔린
터미널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내 가방은 전날 밤에 수거되었다. 모든 것이 접히고 지퍼가 채워지고 무게가 재어졌다.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짐 속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묻지도 않고 내 무릎에 올라온 소녀 안에 있었다. 나를 활짝 편 팔로 그리고 할머니의 장소라고 부른 소년 안에 있었다. 가구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마침내 나를 본 남자 안에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공간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차지하기 시작한 내 안에 있었다. 지훈이 약속대로 한번 노크했다. 준비되셨습니까, 박 여사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그가 미소 지었고 잠시 동안 더 많은 말을 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저 살짝 허리를 굽히고 카트를 복도 아래로 굴려갔다. 나는 문에서 잠시 더 서 있다가 돌아서서 조용한 스위트룸을 마지막으로 한 번 걸었다. 손가락으로 대리석 카운터, 푸아로를 읽고 바다를 보았던 의자의 부드러운 등받이를 스쳤다.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부두는 이미 택시와 짐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 공기는 더 짙었고 기름과 뜨거운 포장도로의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것은 귀환을 의미했다. 그것은 선택을 의미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 7번 그룹에서 우리 자리 맡아두고 있대요. 나는 돌아섰다. 그는 서연 옆에, 민수는 그들 사이에, 하은이는 그녀의 엉덩이에 걸터 앉아 있었다. 기다릴 수 있어. 내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동안 우리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하은이가 꿈틀거리며 내려와 내 손을 잡았다. 나 할머니 또 그렸어. 그녀가 말했다. 이번에는 정원 안에서 할머니 왕관 쓰고 있어. 오, 나는 미소 지었다. 무슨 정원인데? 토마토.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콩이랑 꽃, 완벽하게 들리네. 민수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언제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할머니 정원도 보고 싶어요. 그림 말고. 나는 그의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와도 돼. 하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몇 끼니 요리하지 않을 거야. 알겠니? 그가 씩 웃었다. 알았어요.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사과도 후회도 아닌 열린 문. 돕고 싶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허락해 주신다면요. 나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작게 시작하자. 민준이 시계를 확인하고 나를 봤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말했다. 전보다 더 우리는 함께 탑승교에 올랐다. 요란하지도 연설도 없이 그저 우리 뒤에 바다 소리와 콘크리트 위를 긁는 바퀴 소리뿐. 밖에서는 택시들이 딱정벌레처럼 줄지어 있었다. 공기는 너무 밝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나는 뒤처진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나는 준비된 기분이었다. 우리가 연석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나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배에서는 늙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데?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키가 커 보여요. 나는 웃었다. 우리는 이번에는 진짜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서두르는 종류도 습관적인 종류도 아닌 남는 종류의. 나는 혼자 택시에 탔다. 우리가 멀어질 때 나는 배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 집으로 돌아가면 청구서, 식료품, 창틀에 먼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정원, 내 침대, 내 속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것이었다.